왜냐하면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중국의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것들인데 저는 이런 걸 항상 중국을 보일 때 보여주고 싶어요. 왼쪽에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오른쪽에 세계인민대단결 만세.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이라고 한 일국 국가로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민국가로서, 단일국가로서 이미지보다는 국가 성립 순간부터 세계라고 하는 표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천안문 광장입니다. 저기가 자금성이죠.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이렇게 표어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그런 다음에 우리 세계를 입을 다른 적이 있나요? 무슨 표어가 없나요? 얘네들은 국가 수립부터 세계인민대단결 만세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국가 수립이 단순히 우리 민족이 혹은 우리가 국가를 세우는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세계사적인 뭘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 전인대 그림입니다. 잘 모르죠. 엄청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국의 정치가 저는 항상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어떤 정치력이나 그런 것이 지금 항상 점점 커지는 거죠. 잠룡무룡이란 말이 있습니다. 잠룡무룡은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건괴에 나오는 말인데, 잠룡무룡이라는 뜻은 뭐냐면 용이 물에 담겨 있으면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비룡제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용이 하늘에 난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용이 지금 하늘 날고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한 10년 전부터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점 가면 항상 빠지지 않는 책이 중국은 곧 망한다, 이런 류의 책들이 한두 권씩은 꼭 있어요. 중국은 왜 망하느냐? 부패 때문에, 빈부격차 때문에, 정치 불안 때문에, 내부 갈등 때문에 등등등등. 근데 이제 그 목소리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무역전쟁이라고.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미국이 이겨야 돼요. 왜 미국이 이겨야 되나요? 주식? 누가 가지고 계신 게 있으구나. 그렇군요.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은 이미 미국과 세계사적인 전쟁을 벌일 정도의 크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뭐 무기는 늘지 않겠지만 분명 엄청 세진 거죠. G2라는 말이 그걸 정확히 보여주죠. G2. 미국과 중국.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국이 커졌는데 너무 가깝다는 게 문제예요. 눈에 얘기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경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의 머릿속에 잘 없었어요. 국경하면 유럽 가면 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는 국경보다는 뭐가 더 익숙하냐면 이념의 선이 더 익숙했기 때문에, 휴전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초등학생들에게 이 중국을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국경을 넘어볼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경을 넘어볼 생각을 한 번도 못했죠. 국경을 넘어볼 생각을 하는 건 되게 불안하거나 위험하거나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걸 뭔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초등학생들은, 지금 청소년들은 성인이 될 때 국경을 넘어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철도 얘기 나오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다고요. 한 2, 3년 뒤에 기차 타고 우리가 진짜로 국경을 넘어가는 날이 올 수 있잖아요. 예? 뭐라고? 환갑전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청소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한번 꿈을 가지라고. 기차 타고 시베리아를 건너가고 영국으로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네팔도 넘어가고 인도까지도 갈 수도 있고, 또 정말 몸이 단련돼가지고 정말 좀 미친 척하면 자전거 타고 영국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프랑스까지 가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상상하지 못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도보로 갈 수 있으면 그거 한다는 사람이 있을 거야, 진짜로. 얼마나 해보고 싶겠어요, 거기. 자전거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한번 간다. 왜? 아니, 별론가? 별로예요. 그래요? 그런가? 멋있잖아.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경 우리가 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그리고 가장 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국이 현실적으로 세계에서 커졌는데 우리는 그 거리감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엄청 가깝다니까요. 일본보다 더 가까운 나라예요, 중국이요. 잘 보세요. 크기나 거리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는
맞죠? 확실히 영향을 끼치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에 있는 나라를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랑 가깝기 때문에 뭘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크기와 거리를 왜 못 나누냐면 제가 보기엔 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섬나라쯤 있기 때문에 이걸 살갑게 못 느꼈던 것이지 실제로 북한이 확 열려버리면 그것을 더 크게 느껴버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나라 바로 옆에 이웃해서 붙어있는 나라 세계에서 크기가 네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중국보다 큰 나라 러시아, 캐나다, 미국, 그 다음 중국. 인구로는 세계 1등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가 중국어예요. 그 거리와 영향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제가 대학 다녔을 때 저희 방에 누가 있었냐면 아르헨티나 일정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인데 스페인어를 배울 생각을 안 한다. 스페인어가 어느 정도의 세계 보편어에 들어가죠. 그렇죠? 남미도 쓰이고 그리고 사실 스페인어가 인구수는 영어보다 더 많아요. 인구가. 근데 왜 스페인어를 안 배우죠 우리가? 두 가지예요. 영향력과 거리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살면 스페인어를 많이 배우잖아요. 왜냐면 바로 밑에 멕시칸들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요소가 갖춰져 있다고요 지금. 중국이 다 바로 옆이고 커요 영향력이.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감정선에 혹은 이념적인 이 거리감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을 읽으려고 했을 때 현재적인 중국만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고전으로 중국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있는 근대국가의 중국의 한계와 가능성이 둘 다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아주 소용돌이처럼 움직이는 현대적 문명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그림이 게임의 그림입니다. 이 문명이라는 게임. 재밌는 건 세계 4대 문명을 알고 계시죠? 뭐가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인디아, 이집트, 나일강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그렇죠?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그 문명의 주축에 있었던 제국들은 다 무너졌어요. 사라졌다고. 언어도 달라졌고 인종도 달라졌고 민족도 달라졌고 종교도 달라졌어요. 그러나 중국은 안 그래요. 문명의 근원지도 문명을 찾을 수 있을까의 질문을 던져보면 예? 물론 유적은 볼 수 있죠. 그리스에 가가지고 그리스 신전을 볼 수 있으나 거기 사는 그리스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과 얼마나 가까운 걸 생각하면 훨씬 멀다고요.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있어요. 왜? 한자란 독특한 문명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고대 텍스트 가운데 지금까지도 오늘날의 언어를 읽을 수 있는 문헌은 몇 개 없어요. 대부분 다 사화가 되어 있는데 한자는 사화가 아니죠. 글자가 달라졌긴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중국 사상이라는 독특한 사회 방식이 중국에 있고 그거가 어떤 식의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의 타당한 어떤 점검들이 잘 아직까지 못했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사진이에요. 베이징 올림픽 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놀랐어요. 첫 번째, 장혜모 감독 저 인간이 저렇게 되는구나. 왜냐면 장혜모 감독이 이제 중국을 비판하는 어떤 그 예술가로서 유명했는데. 네, 장혜모가 옛날에 그랬어요. 90년대 때. 별로 안, 장애물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뭐 책상 서랍 속의 동화, 뭐 인생 뭐 이런 영화 유명했었는데. 그렇게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보여주기 싫은 거를 보여주는 감독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 고려대 이렇게 뭐 해? 뭐라고? 고려대 이렇게 근데 그때 또 하나 재밌었던 건 뭐냐면 남대시 놀랬던 건 뭐냐면 아니 중국 그 올림픽계 세계에서 자랑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게 다 있어요. 뭐 도자기, 한자, 거기다가 소수민족도 나오는데 한복도 나와. 그래서 와 저기 다 있네. 그리고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과학도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그 우주인도 나왔어요. 실제로 중국은 아신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지금 과학기술이 상당히 수준에 올라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몇 년 전에 이 영화 그래비티 있었죠? 그래비티 보셨어요? 네. 주인공이 중국? 비행선을 타고 돌아오죠. 그게 뭘 얘기해 주는지를 봐야 돼요. 두 번째, 그때 또 같이 유행했던 SF 영화 마션.
마셔는 미국 애들이 미국 사람 하나 구해오는 건데 누구의 힘을 빌려요? 중국 빌리잖아요. 중국 로켓에 그걸 실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미국 사람들 속에서는 이 대중문화에서 중국의 위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게 요거였어요. 올림픽 때 공자의 제자들이라고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21세기에 오면서 자신들의 소프트 파워를 뭘 가져갈까 했을 때 옛 과거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갖고 있는 문명이 만만치 않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왼쪽은 공자 상입니다. 재밌는 건 지금 그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천안문 광장에 공자 상이 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면 아까 보셨지만 천안문 광장 그냥 광장이 아니에요. 혁명 광장이라고. 전 근대를 끊어낸 광장인 거고 봉건을 축출했던 광장인 거고 공산주의 혁명을 이룬 광장인 거기 공자가 쓴다? 물론 논란이 있고 치워졌어요. 그러나 공자상이 언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정식으로 갈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 밑에는 누구죠? 알고 계시죠? 시진핑이죠. 공자학원. 공자학원은 뭐냐면 여기 남산에 독일 문화원이 있어요. 독일 문화원 이름이 뭡니까? 독일 문화원 이름이 있어요. 게테 인스티튜트예요. 네, 게테 하우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한국 문화원을 세계 만든 한국 문화원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이름 붙이기도 해요. 뭐라고 치냐면 세종학당. 아 모르시는군요. 알아두세요. 세종학당. 네, 세종일 것 같았죠? 중국 문화원 세계 세울 때 혹은 중국 문화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공자는 이미 세계의 중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를 했습니다. 자기 운명을 사용하는 거죠. 제가 주목했던 가운데 왼쪽에 있는 사람을 다 아시죠? 누굽니까? 예, 저 돈 태워 먹으면서 쌍권총 쏘던 아저씨가 21세기 오른쪽 위에 이걸 했어요. 뭐예요? 공자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 밑은 이게 이제 동작대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예요. 동작대 혹시 아세요? 네, 삼국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조를 역할을 했던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느와르 배우를 왜 이런 역사 배우로 쓸까? 물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연기 깊이도 있겠지만 중국이 재밌는 건 제가 계속 보는 게 중국이 컨텐츠를 역사로부터 길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름이 결합되어서 세계에 이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한 번은 그거를 중국 한번 따져보고 싶었어요. 쿵푸 팬더가 어떤 작품이었나 한번 따져보고 싶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미 제국주의의 문화의 심장에 쿵푸 팬더라고 하는 기묘한 아이템이 들어가는데 재밌는 게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영웅서사랑 다른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흔히 말하는 중국적인 가치를 거기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쿵푸 팬더 보셨어요? 쿵푸 팬더 보면 그게 있으면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중요한 건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식의 메시지. 그래서 뭐 비법 같은 거 이렇게 펼쳐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오리엔탈리즘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이해도 높아졌고 어떤 컨텐츠로서 기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이미 자기 문명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명을 활용했을 때 그 문명의 가능성이 상당한 깊이가 있는 문명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중국으로 갔던 것들을 담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4월달에 중국에 갔었는데 가면서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 이거예요. 중국을 좀 다층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뻔해요. 뭐 북경 갔다 온 사람들은 이화원, 자금성, 저기 뭐야 만리장성. 혹시 중국 다녀오신 분 계세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심양, 단둥, 지방. 거기는 뭐 보고 오셨어요 그럼? 그거 광개토무비? 그쵸? 보코스네. 거기 다리 끊어지고 나면. 보코스네. 그 이제 이른바 이렇게 뭐죠? 그 북간도 스타일의 약간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 여행 코스가 있어. 그래서 두 코스가 있어요. 심양을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는 광개토항비 보러 가는 코스고요. 이쪽으로 가면 용정이랑 백두산 보러 가는 코스 있어요. 민족 문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덜 가지만 이제 흑룡강으로 올라가서 여승 가는 사람들이 정말 별로 없고요.
알아요. 뭘 보러 가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보러 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또 뭐 어디 가셨어요? 상해? 상하이? 뭐 오셨어요? 상해? 상하이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뭐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냥 보통 이제 상해 가면 항상 가는 게 마이탄의 이렇게 뷰. 상해 밤거리를 항상 기억하는 거죠. 중국 가까우신 분 있어요? 저는 베이징 가면 아까 보고. 빨리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중국을 제가 이제 한 뭐 여러 차례 가기도 했었고 그 갈 때도 좀 다른 식으로 갔었고요. 중국의 대도시를 안 가고 시골로 많이 갔었고요. 근데 대도시를 잘 몰라요. 대도시 좀 무서워요. 왜냐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중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떽떽거리고 시끄러워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들이 만난 중국 사람은 떽떽거리고 시끄러운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여행 올 정도 중국 사람이면 뭐 중국 안에서 목소리 커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시골 사람들이나 이렇게 약간 이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서울도 강남에만 돌아다녔던 사람들이랑 해방촌 오는 느낌이 확 다르지 않겠어요? 사람 만나보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중국의 느낌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사람들 만나볼 때.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많이 만나고 소도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지방에서 있었던 어떤 정도가 대도시 느낌에는 별로 못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그러면서 소수민족들도 많이 봤고 공부를 하면서 중국의 역사나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을 봤을 때 좀 다른 식으로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으로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칭다오는 현대, 곡부는 문명, 태산은 뭐 전설, 역사 뭐 이런 거로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었었고요. 그때 했던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는 칭다오를 상징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을 분할하는 요 밑에 그림이 지금 잘렸는데 이게 차이나라고 하는 커다란 피자를 갈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두 손 들고 있었던. 그 다음에 이제 칭다오가 이제 뺏겼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간다라는 것들. 그리고 재밌게도 중국의 여러 도시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번화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발달과 쾌적함이 같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가기 참 좋아요. 중국 사람들도 가기 좋아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컨셉으로 잡았었습니다. 루신공원이 있고요. 오사광장이 있고요. 장교가 있고. 여기는 아까 보였던 이제 그게 다른 뷰죠. 팔대관에 있는 유럽식 건물들. 이게 다 교회 같은. 네, 진짜로 저는 이게 제가 칭다오를 왜 갔냐면 칭다오 제가 중국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칭다오가 가장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중국 루트였어요. 제가 중국에 한 달 여행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다시 이제 중국을 마지막으로 왔었을 때 그때가 이제 뭐 그 이후에도 몇 번 가긴 했는데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가니까 싸게 가야지.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갔었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고 칭다오에서 기차를 타고 쭉 가면 됐었어요. 한 30몇 시간을 가면 되는 거라서 칭다오에 그냥 갔어요. 뭣도 없었어요. 그때 칭다오가 유명한 것도 모르고 그래 배를 타고 기차를 탈 수 있으니까 갔어요. 돌아왔는데 칭다오에 제가 중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만났거든요. 떠나기 전에. 근데 이 친구가 여길 데려갔었던 거예요. 팔대관을. 해변이랑. 해변도 있어. 모래사장도 쫙 있어요. 거기다가 와, 이런 건물 정말 유럽식의 막 나무도 중국 나무가 아니에요. 소나무가 아니라 그 침엽수 있잖아요. 쫙 쫓겨 있는 거 자작나무 같은 거 쫙 있고 와 이런 데가 있어. 근데 중국에서 재밌는 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4월달에 중국 가면서 가장 많이 봤던 중국인들의 행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혼여행 와 그 뭐지 결혼 사진 찍는 거 칭다오에서 여기 그래서 봤었어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자기네 문화유산을 삼는다는 것도 좀 재밌게 해요. 근데 인천에서도 네. 저런 계양지의 네. 그 예전 네. 대사관 건물 같은 것들을 언제 했는데 나는 그 여기 서울 옛날 네. 서울역 네, 역사. 건물 같은 것도 혹시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 멋있다고 교육받은 거잖아요. 네. 유럽식 건물이 멋있다고 네. 교육받은 어떤 그것도 있을 수 주입된 미관이니까 정말 멋있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나름 뭔가 기묘함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날은 그 키워드를 루신의 매침을 삼아서요. 루신의 매침을 원문을 딱 보시는데 해방감을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읊어줬어요. 제가 저 청소년들을 가갖고 그랬죠. 뒤에 이제 여행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곡부는
공자의 고향이고요. 여기는 공묘, 공림, 공부라고 해서 일종의 중국 정신의 발음지.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동아시아 문명의 수도라고 할 만한 그러면 곳이죠. 저기가 700원 붙어있어요. 아니요, 한 400km 정도 가면 되고요. 가까운데. 가까워요? 아주 코앞이에요. 뒤에 지도 보기 때 지도로 보면 엄sun통만큼 거리예요. 3시간 전에. 아니 기차로 고속 열차로 3시간. 고속 열차가 뒤에 이제 여행 사진 다시 보여드리면서 얘기할 텐데 우리나라보다 쾌적합니다. 빠르고. 왜 그런지 제가 고민해봤어요. 왜 우리나라보다 기차가 좋지? 당연한 거예요. 1번. 멀리가. 책이 생겼어. 중국이 생각 고민해봤는데 모르긴 해도 중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기차의 기술력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은 크기 때문에 기차를 이미 많이 나왔어요. 수도 없이.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빠를까? 우리나라가 고속열차가 빠르지 못한 이유는 뭐냐? 자주서. 여기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와 놀랬어요. 320인가까지 뛰는데 와 쾌적해요. 그래서 이 곡부는 뭐 그런 거죠. 근데 곡부는 물론 저는 곡부라는 데 그렇게 크게 의미를 주고 싶진 않으나 근데 뭐랄까 중국스러운 느낌이 확 드는. 공자가 어떻게 대접받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공자는 아직도 대접받을 만한 게 많이 남아있고 공자는 아직도 참고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외국인도 만났어요. 가서 북경대에서 왔더라고 하더라고요. 영국 사람인데 중국말을 못해. 유학 갔다 보면서.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하게 해주라고. 네. 중국도 영어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곡불에 가서 중국 전신의 뿔을 찾는다고 논어 이야기를 좀 했었었고요. 공자예요? 네, 공자 선생. 독특한데? 아 이게 유명한 건데 독특한 게 아니라 되게 유명한 건데. 약간 신문은 아니 공자 사실 되게 하나의 뭔가 인자한 느낌이라고. 세 번째로는 태산을 갔었어요 제가. 태산이 중국에서 누가 물어더라. 중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가장 이게 손꼽는 산이 어디냐고. 물론 제가 뭐 중국 사람들 물어보진 않았으나 중국의 높은 산은 태산보다 높은 산은 수두룩합니다. 태산 한 1,500m 정도밖에 안 되고요. 1,600m 정도. 근데 중국의 높은 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산들이 있어요. 한 7,000, 8,000 되는 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히말라야 고기 있는데 중국 북경이니까 저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4,000m 산을 내가 넘어갔었나? 안 탔다고? 근데 높아요. 근데 그런 산보다 이 산이 여기 쓰여 있는 게 보이시는 분이겠지만 오압 독존이라고 해가지고요. 중국의 중요한 5개 산을 꼽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5대 독존 가장 훌륭하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심정 가운데 신성한 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들이 살고 있는 산. 사실 우리의 말 속에도 있어요. 태산이라는 말은. 태산이 그렇게 큰 산이 아닌데도 우리가 말을 지금 쓰잖아요. 걱정이 태산이다. 할 일이 태산이다. 태산이 높다 하대. 근데 제가 뒤에도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는 마치 올림푸스 같은 산이에요. 딱 좋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 비하면 공자의 고향은 바티칸 같은 곳이고 네, 굳이 비유하자면 이 태산은 올림푸스 산 같은 데요. 신들이 다 살았다고 하는 신화가 있는 산. 황제들이 올라서 여기 뭐 비문도 세우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막 올라갔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은 이제 조별 활동을 했었어요. 자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라고 해서 많이 돌아봤고요.